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송에 관한 세미나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소송이 참 너무 방대한 토픽이기 때문에 참 어떠한 그 일정 이런 시리즈 세미나로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방송의 취지가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걸 상식적인 차원에서 소송이 이러한 거고 이러한 이슈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방송은 물론 이제 그 저희 CHTV의 재방송도 있고 또 유튜브에서 마동환 법률 상식을 치시면은 여기까지의 세미나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소송에 관한 그 세미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하는 쪽, 기소하는 쪽을 우리가 plaintiff라고 했고 소송을 당하는 피소인을 저희가 defendant, 그래서 이런 소송을 했었을 때에 소장이 작성돼서 그게 전달되고 serve가 돼서 defendant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response를 함으로써 소송이 이제 시작되고 또 소송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과정과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재판까지 가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누다가 지난번 방송이 마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었고 저희가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한테 같이 이제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했지만은 이 트라이얼이라는 것도 대개 이 민사소송,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개 10에 9, 10중 8구는 이 트라이얼 시점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부는 이 시점에서 법적 대응을 안 해가지고 결석 판결이라는 디폴트 저지먼트가 나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케이스가 취소되기도 하는 디스미스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쌍방 간에 합의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재판은 없어지는 거고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사실 많은 재판들이 법정에서 행해지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소송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체 소송된 거 숫자에 비하면은 한 10중 8구도 안 되는 less than 10%이 재판까지 간다.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소송까지 가는 이 그 케이스의 이제 중요성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존폐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에도 다다를 수 있고 또 아니면 승소한 쪽에서는 엄청난 보상을 받고 또 큰 머니 저지먼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게 이제 그 재판이 되겠죠. 재판에는 court trial하고 jury trial, court trial이라는 것은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jury trial은 배심원, 재판이 되는 겁니다. 소송에 임한 쪽은 저기든 내가 배심원 재판을 가겠다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재판에서 가부간
아니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 중추적인 그 역할을 배심원들이 하게 되고 court trial에서는 판사가 하게 됩니다.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판사 court trial이 되든 jury trial이 되든 재판에서 가려야 되는 그 merit, 그 소송 이유 결정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판사가 적용할 때와 또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법의 사실 불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판이 어떠한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공명천대하게 의롭게 행해져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누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결정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절대적인 항상 똑같은 원칙하에 똑같은 결과를 내주시는 분이지 배심원도 판사도 다 사람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소송이다 하더라도 물론 어떤 변호사 누가 그 어떻게 주장하는 이론을 설정하고 잘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단지 배심원뿐만이 아니라 같은 판사라도 가령 그 다운타운 LA의 우리 법원에 볼 것 같으면은 스탠리 마스크라고 하는 그 법원에 판사들이 소송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한 8명 가량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8명들이 다 똑같은 성향의 판사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흔히 우리가 좀 더 진보적이고 어떤 분들은 보수적이고 뭐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컵에 물이 반이 있는 상황을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뿐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전체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에 있어서 물론 판사들은 본인이 공정하고자 하는 최대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제한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들춰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있다라는 정도는 인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이 재판에서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 윤리법에 의해서 어떠한 변호사든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100% 개런티를 하겠노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변호사가 이러한 주장을 했었을 때에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의뢰인들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100%라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것 때문에 아무리 내가 승률 99.9%가 있다 하더라도 그 1%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불안 요소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지금 이 판사하고 배심원 케이스의 우선 그 차이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원칙적인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차이점을 떠나서 실질적인 차이는 배심원 재판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선 특히 배지라는 거는 이 배심원들한테 어떠한 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라 하는 그 인스트럭션을 양쪽 변호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 어떠한 인스트럭션을 주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배심원의 그 결정도 틀려지겠지만은 우선 배심원 선별 작업부터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92년도 저희 그 4.29 폭동 일어났었을 때 그 폭동의 주된 원인이 됐던 그 라드니 킹
흑인이 경찰관들한테 구타당하는 장면이 비디오에 잡혔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소송 결과로 인해 가지고 흑인들이 분노하고 폭동을 일으킨 게 4.29 폭동이었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이 우리 저기 한국 교민들로서 흑인 동네에서 많이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큰 손해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잃으시고 한 그런 우리 이민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그 라드니 킹 케이스도 그렇고 또 오제이 심슨이라고 우리가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의 살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오제이 심슨 변호사가 굉장한 유명세를 탔습니다. 왜? 형사 재판에서 오제이 심슨이 무죄 판명이 됐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무죄 판명은 물론 이 경우는 형사 재판이고 민사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전부 다 배심원이 이제 그 판결을 내리게 돼 있고요. 그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이 그 배심원 선정 작업에서 오제이 심슨 변호사가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중에 고르는 겁니다. 물론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쪽, 양쪽, 또 민사소송에서는 양쪽 변호사 같이 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배심원 선정 그 기준과 이 방법은 사실 어떻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오제이 심슨 케이스에서 변호사는 배심원을 흑인들 위주로 이제 그 선택하려고 했었었고 또 많은 흑인이 실제 배심원으로 발탁되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배심원 재판은 항상 많은 시간은 곧 돈입니다. 경비.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선에서 왜 내가 그 하늘 아래 나는 떳떳한데 합의를 해야 되노. 나는 끝까지 가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나는 꼭 지켜봐야겠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든 법의 불완전성 그것이 내가 아무리 해 아래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모든 것이 나의 주장이 정직하고 옳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있어서는 우리가 100% 개런티라는 것은 이러한 불완전 요소들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까지 이제 갔습니다. 소송에서 재판까지 이제 가서 트라이얼에서 P든 D든 한쪽이 이겼다. win. 아니면은 plaintiff가 win.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이제 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진 쪽은 물론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를 하겠다는 그 의사 표시를 이 lower court인 superior court가 아니라 appellate court라는 그 항소 법원에다가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지 되고 또 이제 그 항소 히어링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났었을 때 final decision이 나면은 대부분 여기서 최종 결말이 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그 이 민사 소송의 진행과 그 이 개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린 전체 이제 플로우 차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민사 소송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많이 그 나올 때가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도 그냥 귀동냥으로 들어본 얘기고 이런 얘기들을 나도 들어본 것 같아 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TRO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TRO라는 거는 Temporary Restraining Order, 임시 restrain, 우리가 흔히 접근 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떠나서 어떠한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restraining order라고 하고, 그거를 우선 상황이 다급하니까 임시로 내려주십시오 해서 받는 거를 temporary restraining order에서 TRO라고 얘기를 합니다.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법원에서 줄 때에는 다시 또 법원 날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법원 날짜 때 과연 이 temporary 한 게 permanent하게 restrain 할 수 있는 오더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restraining order를 받아서 내가 어떤 행동이 금지되고 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의 주장을 successfully 펼쳐서 이 order를 defeat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TRO는 무효가 되고, 이제 그러는 얘기죠. 흔히 저희가 이제 그 domestic violence, 가정에서 부부간에 뭐 아니면 그 가족간에 그 어떤 싸움이 있어서 한쪽이 다치고 또 한 다친 쪽이 위협을 느껴서 나를 때린 그 가해자가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는 그 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TRO를 많이 이제 이러한 그 용어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꼭 domestic violence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 가령 P가 D를 소송을 하는데 P가 이 D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이 사람이 손을 떼게 하겠다 하는 차원의 이제 restraining order를 이제 파일할 수, 물론 그런 주장을 할 때에는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이라든가 어떤 법적 근거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RO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Lis pendens 라는 용어죠. 이거는 그냥 풀이하면은 지금 pending lawsuit 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거는 부동산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압류 차원입니다. 가령 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팔기 위해서 브로커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컨트랙터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고 뭐 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 그 친척한테 돈을 빌려서 20만 불을 빌려서 다운페이를 했다 하면은 이 채권자는 이 소송 당할 사람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내 돈이 이 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컨트랙터는 이 집에 내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집에 내가 당연히 관련이 있고 부동산 업자나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나 그 계약이 이 집에 관한 계약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집에 관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집 주인을 소송을 하면서 소송함과 곧바로 내가 소송했다라는 거를 온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그 알리는 방법은 바로 이 lis pendence라는 다큐멘트, 지금 이 소송이 이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 집에 아니면 이 부동산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공공한 통보가 되기 때문에 public notice가 되기 때문에 이 집을 재융자하거나 집을 팔거나 하고는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지 됩니다. 그 해결이 돼야 되는 거는
소송을 한 사람하고 합의가 돼서 끝나든가 아니면 재판으로 결말이 나든가 아니면은 이 리스펜던스가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리스펜던스를 떼든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가령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한 컨트랙트나 이런 사람 경우는 틀리지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분명히 구두로 이 돈이 이 집 다운 페이 하는데 썼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했었을 때 하지만 그 빌려준 사람은 집에 관련된 거라고 그러고 소송을 하고 가압류를 했었을 때 아마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 소송을 당한 사람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이 가압류가 들어온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리스펜던스를 또 풀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좀 전에 그 TRO라든가 리스펜던스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난무해서 어떤 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알고 계시지만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적다는데 또 굉장히 제가 새삼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저기 이 사람한테 돈 받기 위해서 그냥 그 이자 받고 빌려준 돈이지만은 이 사람이 집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집에다 내가 가압류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소송을 했고 소송했다는 거는 이 리스펜던스로 인해 가지고 만 퍼블릭한테 알릴 수 있지만은 내가 리스펜던스를 걸은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전혀 부당하고 근거가 없다 했었을 때는 오히려 뒤에 반격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손해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정확히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을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오히려 나의 그 얕은 전략이 오히려 큰 화가 돼 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송사를 피할 수 있고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실타래처럼 많이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일하는 모든 분야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절대 안 난다는 법이 없듯이 이 소송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참 조직적으로 짜여 있고 치밀하고 그래서 이 변호사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 제도를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이민자 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송을 하기 전에 아니면 소송 중에라도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이게 현명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 제가 소개시키던 용어들이나 그런 거는 다음 방송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늘 하루도 이 세미나, 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방송을 유튜브에서도 마동환 법률 상담을 치시면은 여지껏의 그 방송 시리즈들이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